안녕하십니까. 생리학 담당하는 최영현 교수입니다. 개학과 동시에 또 수업이 파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또 휴강 처리가 되어서 보강 시간에 또 수업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21일차 수업은 비대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된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리학을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서론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분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생명의 기본에 의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그 4대 구성요소 중에서 지질의 생화학적인 조성 분야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산, 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이런 말을 했고요. 지질의 형성 과정이 글리세롤 백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질 성분 중에서도 또 아이코사노이드, 스테로이드, 글리세롤에 이제 인이 지방산 대신에 인이 첨가된 경우를 우리가 인지질 이렇게 분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탄소의 위치 이런 걸 우리가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포당과 과당, 메가당은 두 번째의 포당, 저당은 갈락토스와 포당으로 구성된 이당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당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탄수화물은 분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구조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탄소, 알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미노산 이름 한 번 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서 그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게 되고, 이것들이 긴 선상으로 된 것을 1차 구조, 이게 알파 나선이나 베타 가당으로 된 것을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물론 생화학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리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이야기, 퓨린과 피리미딘이 5탄당 그리고 분모자 인산이 만나서 형성된 것이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3-말단과 5-말단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DNA 가닥, 이것들이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DNA 이런 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이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수 있는 작용기를 좀 우리가 잘 알아놓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자주 접하는 중요한 이온들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분자 상호 쪽이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결합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결국 이런 생체 분자들이 원자와 구성, 분자의 구성, 이것들이 생체 분자의 구성의 근간이 된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했죠. 분자 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합들, 공유결합 중에서도 비극성 분자, 극성 분자, 그리고 비공유결합은 아무래도 공유결합보다는 결합력이 조금 힘이 약한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이온, 수소, 반대로 발스, 포르스까지 연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결합 반응은 굉장히 그 어떤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좀 열려있는 오픈된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교과서 48페이지 3-2 부분이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단백질이 리간드와 결합하는 정도를 그 단백질의 그 리간드
리간드에 대한 친화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단백질이 주어진 리간드에 대하여서 친화력이 높다. 그렇다면 그 단백질은 친화력이 낮은 리간드보다도 그 리간드에 결합을 더 잘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10은 간단한 그림이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49페이지 3-5로 갑니다. 교과서 49페이지 오른쪽 하단부 3-5를 보시면은 여러가지 인자들이 단백질의 결합을 변화시킨다는 부분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한 리간드에 대한 단백질의 친화력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요. 화학적 및 물리학적 인자들이 친화력을 조절하거나 또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단백질은 기능적인 결합 부위를 가지려면 또 활성화되어야 한다. 활성화된다는 것이 인상기가 붙는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차트에서 연속 문제는 크롬피콜린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스텐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속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50페이지. 자, 스텐은 크롬피콜린산이 활력을 주고 근육을 증가시킨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용하였다. 운동선수였죠. 그때 이제 한 친구가 미국 식품의약, 이제 우리 FDA라고 그러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크롬이 근육을 증진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라는 소식을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죠. 한 연구에서 미식 축구 선수들에게 약 2달 동안의 연습 기간 동안 크롬피콜산을 복용하게 하였다. 그 연구가 끝났을 때 굉장히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문제. 크롬 보충제가 근육 발달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연구를 주도한 분이 그 홀마크 연구 논문입니다. 그분들이 한 연구 논문. 그 다음에 크롬피콜산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인비트로 실험에서 이야기였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스텐은 그러면 과연 이것을 계속 복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걸 참 결정은 당사자가 하는 거죠. 당사자가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과 관계된 것들은 기능성을 가지는 것도 많지만은 또 다른 요인들도 또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봅니다. 동위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보니까 아이스타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위형. 기능은 비슷하다. 그렇지만 리간드에 대한 친화력이 매우 다른 유사한 단백질을 우리가 동위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위형. 예를 들면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죠. 잘 아시다시피 헤모글로빈은 마이오글로빈과 달라서 마이오글로빈은 3차원 구조 자체가 기능, 즉 산소 운반의 기능을 하지만 헤모글로빈은 4개의 소 단위로 이루어진 4차 구조가 되어야지만이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우리 생화학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발달 중인 태아에서 발견되는 헤모글로빈의 소 단위 2개, 알파, 그다음 2개의 감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어난 직후 태아 헤모글로빈 분자는 파괴되어서 2개의 알파, 그 다음에 2개의 감마 대신에 2개의 베타 사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동위형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동위형 어른 헤모글로빈에 바뀌게 됩니다. 자, 태아와 어른 헤모글로빈 동위형은 산소에 결합을 하지만 태아 동위형이, 여기 중요한 게 이거죠. 태아 동위형이 산소에 대하여서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라고 하는 것은 모체의 조건에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모체와, 그러니까 어른이죠. 어머니와 산소 친화력이 동일하다면은 산소의 공급을 온전하게 잘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체보다도 더 많은 산소를 받기 위해서 친화력이 높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아 동위형의 산소에 대한 높은 친화력 때문에 태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 활성화를 보도록 합니다. 어떤 단백질들은 세포에서 처음으로 합성될 때는 불활성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효소가 다 그렇습니다. 효소. 우리 흔히 이제 쉬운 말로 수류탄의 전쟁터에서는 수류탄에 비교할 수 있어요. 수류탄을 만들 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죠. 안전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수류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류탄 자체가 만들어지자마자 터져버리겠죠.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백질은 효소가 그 분자의 한 곳 또는 더 많은 부분을 잘라낸 후, 이게 이제 안전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효소 활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 21.2a를 보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불활성 단백질이 거기 보면 초록색 부분이 있죠. 초록색 부분이 이제 잘려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활성용으로 바뀐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펩타이드 조각이 안전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들어갔을 내용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백질 호르몬과 효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핀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프로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호르몬, 그다음 프로효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프로인슐린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뒤에 이제 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립신의 불활성화 형태, 우리가 트립시노젠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의 활성은 때로 이온이나 작은 유기작용기인 코팩터, 조인자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조인자는 결합 부위가 리간드에 결합하기 전에 그 단백질의 결합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온성 조인자, 이온이면서 조인자 역할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것이 Ca, Mg, Fe, 칼슘,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인자의 기능을 하는 이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소들은 특히 이러한 조인자의 역할이 없으면 효소로서의 활성을 가지지 못하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B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에 조인자는 결합 부위 활성화에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활성 단백질에 조인자가 가서 결합을 해야지만이 결합 부위가 새로 만들어져서 단백질의 활성, 효소라면은 효소적 활성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절 부분 보도록 합니다. 리간드와 결합하고 반응하는 단백질의 능력은 온도, pH 또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분자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인자들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활성과 결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리가 조절자, 모듈레이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네요. 첫 번째는 리간드가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능력을 조절자가 바꾸거나, 이거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활성이나 능력을 조절자가 바꾼. 자, 위에 표를 보게 되면은요, 2-3에 단백질 결합을 주는 요인에서 첫 번째가 결합 활성을 위한 필수 요소. 그다음 아래 보니까 결합 또는 활성을 바꾸는 요인과 조절자. 첫 번째 부에 보니까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조인자라고 하는 것이 고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를 통한 활성. 자, 예를 들어서 분자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 좀 전에 오른쪽 페이지에서 A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또는 활성을 바꾸는 요인과 조절자 부분이 나오는데 좀 복잡하게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해 보기 바랍니다. 경쟁적 억제자, 이거는 활성 부위라고 하는 곳에 가역적으로 결합하여서 리간드와 직접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쟁적 억제자라고 하고,
그 다음 비가역성 억제자는 결합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역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다른 자리 조절자는 단백질의 결합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붙어서 활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억제자 또는 활성자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공유 결합 조절자, 단백질의 공유 결합을 하여서 활성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산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산화, 탈인산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효소는 인산화가 되면 활성을 지닐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탈인산화가 되어야지만이 효소적 활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pH와 온도, 수소결합 또는 황과 황사의 결합인 다이설파이드 밴드, 이황화 결합을 파괴하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변화시키는, 자, pH와 온도니까 이건 약간의 물리적인 인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적 억제자, 비가역적 억제자, 다른 자리 조절, 혹은 공유 결합 조절자, 이것들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다시 언급이 자세히 될 것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 아래로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조절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케미컬 모듈레이터는 단백질의 공유적 또는 비공유적으로 결합하여서 그 단백질의 활성을 변화시키는 분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물질 조절자는 리간드 결합을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리간드 결합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단백질을 완전히 불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불활성화는 가역적일 수도 있고 또 비가역적일 수도 있죠. 가역적인 것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량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 아고니스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기량제라고 하는 것은 안타고니스트라는 뜻으로서 억제하는 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그 활성을 감소시키는 조절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단순히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결합 부위를 막아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그 밑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쟁적 억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에 우리가 표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리간드와 결합하는, 이거는 가역적이네요. 가역적 경쟁을 하는 이니비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가역적 기량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억제의 정도는 경쟁적 억제자와 본래의 리간드에 대한 단백질의 친화력뿐만 아니라 경쟁적 억제자와 리간드의 상대적인 농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경쟁적 억제자의 결합은 가역적이고요. 그 다음에 리간드의 농도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적 억제자를 또 그보다 또 양이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이 억제자의 역할을 막을 수가 있겠죠. 신약 개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제 A, B를 봤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리에서 뭔가가 와서 붙어줘야지만이, 자, 밑에 보니까 그 리간드가 C의 경우에 보니까 불활성 단백질에 리간드가 붙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결합 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다른 자리 활성 인자라고 하는 것이 붙음으로 해서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억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적 억제자.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활성 단백질이 붙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서 이것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주는 경우를 우리가 경쟁적 억제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다른 자리 억제자, 이거는 결합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의 부분에 결합하여서 이 결합 부위를 불활성화시키는 경우. 자, 위에 C의 경우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연결되겠죠. 자, 교과서 왼쪽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요. 비가역적 기량제. 이것은 단백질에 단단하게 결합하여서, 자, 가역적이니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제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량제 약물들은 어떤 증상을, 다음 페이지요,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기량제인 타목시펜, 자, 우리 생화사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호르몬 의존성인 유방암 치료에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선세포에 에스트로겐이 와서 붙게 되면은 그 에스트로겐의 자극에 의해서 유선세포가 과다하게 성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타모시펜이 가서 이것을 못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기량제의 역할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자리 조절자와 공유 결합 조절자라고 하는 것은 기량제 또는 활성자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자리 조절자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결합 부위가 아닌 말 그대로 다른 조절 부위에 이거는 가역적이네요. 그래서 결합 부위의 어떤 모양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자리 억제자는 리간드에 대한 결합 부위의 친화력을 감소시켜서 단백질 활성을 억제하는 기량제였다. 앞에 우리가 그림을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리 경자 말고 다른 자리 또 활성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네요. 활성자. 이것은 말 그대로 결합함으로써 단백질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이온 및 몇몇 다른 인자가 다른 자리 조절을 통하여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 경우가 되겠고, 이것은 18장에서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공유결합 조절자, 이것은 단백질과 공유결합을 하여서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에요. 단백질의 특성을 완전히 바꾸겠죠. 그래서 원자나 작용기로서 역할하는 것들. 이런 다른 자리 조절자와 유사하게 단백질의 결합 능력과 활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공유결합 조절자로서 인산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세포 내 많은 단백질들은 인산기와 공유결합하여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된다. 이런 과정을 인산화 과정 혹은 반대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탈인산화, 디포스포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화학물질 조절자, 널리 쓰이는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거죠.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1928년에 이것을 개발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1938년에 이르러서 이것을 우리가 추출, 분리해서 세균에 감염된 환자의 치료에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작용 원리는 잘 몰랐고요. 페니실린은 기량제로서 주요한 역할이 오겁니다. 페니실린은 기량제로서 주요한 세균 단백질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리간드를 모방하여 결합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균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들이 가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선점해 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페니실린은 이 세균 단백질과 분해할 수 없는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 세균 단백질은 비가역적으로 억제한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없으면 세균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제 세포벽이 붕괴되어서 세포벽, 세균이니까 세포벽이 있어야 되겠죠. 죽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온도, pH 이런 것들은 단백질의 입체적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또는 pH가 이런 작은 변화가 조절자로 사용하여서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또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일정 한계점을 넘게 되면 이제 3차 구조가 파괴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 우리가 단백질이 변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계란을 삶았다. 그러면 흰자가 딱딱해져서 이렇게 굳게 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백질의 변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변성된 단백질은 원래로 잘 돌아오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밑에 나와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이라고 하는 거. 자, 산이라고 불리는 충분히 높은 농도의 수소이온은 또 단백질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전통 요리인 케비치라고 하는 거, 이것을 만들 때 날 생선을 라임 주스에 담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림이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그
다음에 이것도 교과서 내용할 때 언급할 때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그림은 단백질 활성을 영향을 주는데, 자, 온도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37.5도 정도에서 가장 이제 사람의 경우가 되겠죠. 정상적인 단백질 구조로서 가장 활성이 높고요. 온도가 높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 그랬어요. 뭐 계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캐비치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그 남미 쪽이나 이런데 여행해 보신 분들은 이런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죠. 노점에도 이렇게 앉아서 많이 먹고 하는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라임 주스를 이렇게 담그입니다. 자, 산성의 라임 주스는 수소이온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온들은 생선의 근육 단백질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걸 먹을 때 뭐 저온 숙성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숙성 과정을 거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임 주스에 담그는 건데, 이것은 이제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선의 육질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불로 익힌 것처럼 단단하고 투명해짐으로 해서 식감을 더욱더 좋게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테라그래프 이야기는 이런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활성이 되돌아오지도 않고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의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 인체는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 양을 조정한다. 이게 당연히 이제 유전자가 있으니까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거나 억제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 양, 리간드 양,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계시면은 반응 속도가 단백질의 농도와 일정하게 상승하지만은 항상 이제 리간드와 어떤 결합 반응이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되지는 못하죠. 이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54페이지 넘어갑니다. 연속 문제에 대한 결론, 크롬 보충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56페이지에 보면은 이 차트의 요약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 부분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주면 좋았겠습니다. 비대면 첫 번째 또 이번 학기에 와서 해보는데 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간 내어서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대면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3장으로 연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